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95편 위덕왕 승려 대신 임금이 되다. 백제의 제27대 임금 위덕왕 시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위덕왕의 이름은 창이며 성왕의 맏아들이다. 성왕이 왕위에 오른 지 32년 만에 세상을 떠나자 그가 왕위를 이었다. 부왕인 성왕이 죽자 태자였던 부여창, 즉 여창이 왕위를 이었다. 언뜻 아주 자연스럽게 들리는데요. 그러나 부왕의 죽음이 비극적이었던 것처럼 태자인 여창의 왕위 계승도 결코 순탄하게 이루어진 것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덕왕 재위 시기의 백제 역사를 탐색하기에 앞서서 위덕왕이 부왕인 성왕 시기의 태자로서 어떤 활동을 보였는지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위덕왕은 왕자 시절에 그 신라 관산성 전투, 결국 그것 때문에 이제 아버지가 이제 죽게 됩니다만은 거기도 뭐 4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결국 신라하고 싸우는데 자기가 그걸 통과를 하거든요. 그래서 당시로 봐서 성왕의 후반기에 위덕왕이 결국 군사적인 측면을 거의 이렇게 자기가 통과를 하고 통제한 것 아닌가, 그리고 전면에 나선 것 아닌가. 그것은 왕자로서 앞으로 왕위를 이은 사람으로서 일종의 전공을 쌓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개인적이고 또 전체 국가적인 그런 이제 통과 의례 같은 것들도 아마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위덕왕은 이미 태자 시절에 고구려나 신라와 전투를 벌였을 때 군사를 총괄 지휘하여 전쟁을 수행했다는 얘기입니다. 고대 국가 시기에 전장에 나가서 공을 쌓고 군사를 지휘하여 통솔력을 인정받는다면 다음 왕위를 이을 사람으로서 그 입지를 굳히는 데 절대적으로 유리했겠죠. 그러나 위덕왕, 즉 태자 시절의 여창의 경우 오히려 전쟁을 수행했던 이력이 왕위를 계승하는 데 큰 장애가 되었습니다. 관산성 전투에서 신라에게 처절하게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그 전쟁에서 아버지를 죽게 만든 불효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의 태자 시절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더듬어 보기로 할까요? 성왕 시기 태자 여창의 활약상은 삼국사기 백제 본기에는 단 한 줄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본 서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누차 지적했던 대로 이른바 천황사관을 내세워 역사 자체를 왜곡 기술한 일본 서기 편찬자들의 태도는 물론 비판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그 속에서 역사적 진실을 찾아내려는 노력까지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서울역사박물관 김기섭 연구원의 얘기입니다. 백제계 역사서를 백제가 망한 뒤거나 아니면 망하기 바로 전에 사람들이 가지고 가서 일본 쪽에 이제 전해줬을, 그러니까 전해주려고 가지고 간 게 아니고 이사 가면서 싸들고 간 그런 이제 책짐 속에 백제 역사서들이 상당히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또 역사서가 아니더라도 백제 그 어떤 기록이, 이렇게 백제 당시의 기록이 일본 쪽에 전해졌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걸 자료로 해서 일본 서기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서기 안에는 후대의 사관에 의해서 이렇게 좀 왜곡된 사실도 많지만 그 저변에는 상당히 그 사실성이 이렇게 보장된, 왜곡된 가운데서도 사실성이 보장된 것으로 보이는 내용 한 대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훈명 14년 겨울 10월 초하루 백제 왕자 여창이 나라 안의 모든 군대를 출동시켜 고구려를 향했는데 들판에 보루를 쌓고 군사들 속에서 함께 먹고 잤다. 저녁에 고개를 들어 바라보니 들판은 비옥하고 평원은 끝없이 넓은데 사람의 자취는 드물고 개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런데 얼마 후 이게 무슨 소리냐? 적군이 목전에 있다는 신호가 아니냐? 우리도 북을 크게 올려라! 여창이 크게 놀라 북을 쳐서 대응하였다. 밤새 굳게 지키다가 새벽이 되어 텅 비었던 벌판을 바라본 여창은 깜짝 놀랐다. 아니! 저게 무엇이냐? 고구려 군대가 산처럼 덮여있고 깃발이 물결처럼 일렁이고 있지 않느냐?
태자마마, 적진에서 기병 5명이 우리 쪽으로 달려오고 있사옵니다. 나가서 물리치기 싸웁니다. 놔두거라. 우리를 공격할 요량이었으면 기병 5만 달려오겠느냐? 목까지 내려오는 투구를 쓴 기병과 모자에 표범 꼬리를 끼운 기병 등 5명이 말꼬리를 나란히 하고 다가왔다. 마을 아이들이 말하기를 우리 고구려 들판에 손님들이 왔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어찌 그대들은 맞이하는 예를 갖추지 않는 것인가? 우리와 더불어 문답을 할 만한 대표자의 이름과 나이, 관위를 미리 알고 싶다. 좋다. 내 성은 고구려 왕실과 동성이고 이름은 창이며 관위는 한솔이고 나이는 29이다. 이제 됐느냐? 그럼 이번에는 내가 묻겠다. 좋다. 그럼 우리도 대표자를 소개하겠다. 백제 편에서 반문하니 또한 앞에서 했던 방식대로 대답하였다. 이제 동성명이 끝났으니 어느 군사가 강한지 겨뤄보는 게 어떠냐? 좋다. 자, 깃발을 높이 들고 북을 울려라. 공격하라. 이때 백제는 고구려의 용사를 창으로 찔러 말에서 떨어뜨려 머리를 베었다. 그 머리를 창 끝에 찔러 들고 돌아와 군사들에게 보이니 고구려군 장수가 크게 분노하였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 백제군이 승리했다. 백제군이 환호하는 소리에 천지가 진동하였다. 북을 울려라. 도주하는 고구려군을 끝까지 추격하라. 백제군이 다시 북을 치며 달려나가 고구려 왕을 동성산 위까지 쫓아가서 고구려군을 물리쳤다. 어떻습니까? 서로 통성명을 한 다음에 일전을 겨루는 모습이 마치 삼국지나 무협소설의 한 대목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창이 고구려군을 향해서 내 성은 고구려 왕실과 동성이다라고 했는데 고구려 왕실의 성은 고씨이고 백제 태자의 성은 부여씨, 즉 여씨이니 사실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아마 고구려와 백제가 다 같이 부여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얘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백제 위덕왕의 태자 시절의 용맹성을 엿볼 수 있는 기록인데 이 내용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남습니다. 우선 여창이 평양 근처의 대성산으로 추정되는 동성산까지 고구려의 양원왕을 공격해서 밀어붙였다는 얘기인데 일본 서기는 이 싸움이 있었던 때를 훈명 14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훈명 14년은 서기로는 553년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미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해버린 뒤였습니다. 그렇다면 백제군이 어떻게 평양 근처까지 올라가 싸울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한밭대학교 심정규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그 한강 유역 전체를 신라가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 3개월 뒤에 백제 여창과 고구려가 그 전투를 벌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심미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신라군이 성에 들어가서 농성만 하고 있다면 백제가 고구려와 그 곧바로 공격해서 그 전쟁이 벌어졌을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당시 고구려가 신라와 서로 그 밀약을 해서 통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백제가 깊숙이 고구려 진영에 들어갔을 때 신라로부터 배후를 공격당한다든지 또는 배후가 차단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553년에 백제군이 이미 신라가 차지하고 있는 한강 유역을 건너뛰어서 고구려를 공격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일본 서기에 나타난 이 내용을 통째로 허위로 봐야 할까요? 고려와 고구려와 성은 같고 위는 한솔이고 그리고 이제 나이는
뭐 29세다 하는 그런 이제 자기를 소개하는 그런 기사가 있죠. 이런 기사들은 상당히 그럴듯하고요. 또 입슴직한 여러모로 성왕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나이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있음직한 그런 사실들이고, 그리고 또 이걸 굳이 고구려하고 이렇게 싸우거나 뭐 이렇게 한 걸 굳이 왜곡할 필요가 없는, 일본 쪽에서 보면 그런 기사고, 그래서 나름대로 근거 있는 기사다. 백제와 고구려의 전쟁에 관련된 사항은 일본과는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데 일부러 꾸며서 썼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553년이 아니라 551년에 있었던 일이라면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 심정보 교수의 견해가 이렇습니다. 또 이 기사는 근초공왕이 근구수 왕조와 함께 372년 그 백제 재차 침입한 그 고구려 고구곤왕을 평양성까지 추격하여 전사시키는 그런 기사와 맥을 같이 한다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551년 그 기사하고 상당히 부합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여창과 고구려의 그 목까지 내려오는 투구를 쓴 그 기병 등 5 그 기병과의 만남이 첫 번째 대면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551년 전투 이후 553년에 계속 그 대고구려전에 출전하는 그 여창을 고구려 측에서 모를 리 없을 텐데, 553년이라면 백제 태자 여창과 고구려군이 수차 전장에서 충돌한 뒤일 텐데 새삼스럽게 백제 왕자의 신분을 몰라서 통성명을 했겠느냐는 점도 이 기록에 나오는 전투의 시기가 잘못 기록된 것이라는 심증을 갖게 합니다. 반면에 551년에 고구려는 신라 가야와 함께 백제와의 전쟁에 나섰던 바로 그 해죠. 백제군이 평양 인근까지 밀고 올라간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앞에서 소개한 여창의 승전 기록 역시 그때의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창이 태자 시절에 군사를 움직여서 크고 작은 전쟁을 진두지휘했다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대체로 이 551년 한강 하류 그 확보할 때와 또 관산성을 공격해서 그 신라를 응징하는 이러한 전투가 아마 전쟁 수행하는 이 여창의 그 왕자 시절이 그 큰 그 활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난 시간에 성왕이 신라군에게 포로로 잡혀서 전사한 관산성 전투를 간략하게 소개했었는데요. 백제에게 치명적인 손실을 가져온 그 전투를 태자 여창의 시각에서 다시 한번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신라와 전쟁을 벌여서는 아니 됩니다. 저들은 우리의 옛 도읍이었던 한성 땅까지를 다 차지해서 사기가 충천에 있고 우리 백제군은 지쳐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 전쟁은 취소해야 마땅합니다. 그런 겁쟁이 같은 소리는 집어치우시오. 다들 늙으셨구려. 관산성이 우리 백제에게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몰라서 이러시는 거요. 태자마마, 관산성을 찾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오나 전쟁에는 때가 있는 법이옵니다. 수많은 병사들의 피를 바쳐서 고구려와 싸운 결과가 무엇이오? 한성 땅을 신라에게 고스란히 빼앗겨 버리지 않았소? 지금이 아니라면 언제 신라를 응징할 수 있단 말이오? 나는 백제의 태자로서 군사를 이끌고 나가 관산성을 칠 것이오! 기로, 즉 나이 많은 원로 중신들이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창은 관산성으로의 진격을 강행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배경이 무엇일까요? 우선은 한강 하류를 신라에게 탈취당한 데 대한 보복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겠죠. 백제가 그 사생 결단하고 고구려하고 그 싸우고 있는 동안에 신라는 그 힘을 축소하고 있다가 백제가 고구려를 물리치고 한강 하류를 확보한 이 백제를 공격해서 그 무혈 입성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신라가 고구려하고 통교했다고 하는 것을 그 파악한 것이 그 552년 쪽 그 일본서기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때 계속 일본에 그 원군을 요청해서
신라를 응징하려 하는 백제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곳이 아닌 관산성을 공격 목표로 삼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뭐 관산성이라는 게 바로 지금 그 부여나 공주 측면에서 보면 아주 좀 목전에 와 있는 거거든요. 신라성이 지금 거기에 충북 지역의 보은이나 뭐 이쪽 지역에 지금 딱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그 백제 왕실로 봐가지고는 아주 급박한 그런 정세라고 판단했음직도 하죠. 거기에 이제 든든한 성도 쌓고 3년 성이랄지 뭐 이런 성들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성을 쌓고 압박한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이건 이제 다음 왕위를 이은 사람으로서 뭔가 좀 뭘 보여줘야 되겠다 하는. 관산성은 지금의 충청북도 옥천에 해당하는데 신라가 그곳에 성을 구축했다는 것은 백제에게 대단히 위협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태자 여창이 공격을 감행했을 것이라는 게 김기섭 연구위원의 의견인데, 심정부 교수는 거기에 더해서 여창이 관산성을 확보한 다음에는 내친 김에 경주로 진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관산성이 백제와 신라 사이의 그 관문이기 때문에 이 관산성을 먼저 공격한 것이 아닌가. 즉 백제는 이 관산성을 거쳐서 경주까지 그 진출하려고 하는 큰 웅지를 품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파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국사기 신라번기 그 소지말입관 3년주에 보면 3월 달에 고구려와 말괄이 쳐들어와서 미질부성까지 진격하자 백제의 그 군사를 요청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이때 백제가 경주까지 진출해서 경주 북쪽에 있는 미질부성을, 지금 미질부는 좀 현재 그 흥해에 해당하는데, 이 흥해 지방까지 진출해서 이 고구려와 말괄군을 물리치고 강릉까지 이렇게 진출하는 기사가 신라번기에 실려 있습니다. 고구려의 침입을 받은 신라의 지원 요청으로 백제가 경주까지 진출해서 구원을 해준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미 길을 알아두었기 때문에 관산성을 돌파한 다음에 내척 경주까지 진격할 계산을 했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신라의 관산성을 공격하자는 태자 여창의 주장에 다른 중신들이 특별히 반대할 명분을 찾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어째서 기록에는 기로, 즉 나이든 대신들이 반대가 극심했던 것처럼 표현이 됐을까요? 한밭대 심정도 교수는 색다른 분석을 내놓습니다. 그 이전에 백제가 이미 신라에게 애교적으로 약속한 것이 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원로들은 신라와 했던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논리를 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죠. 그것을 어디에서 살펴볼 수 있냐면, 그 관산성 싸움에서 고도에게 그 포로로 잡힌 그 성왕이 그 노비가 죽이는 거에 대해서 왕의 머리를 그 노비에게 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하자 이때 그 고도가 우리나라의 법에는 맹세한 것을 어기면 비록 국왕이라 하더라도 노비 손에 죽습니다 하는 데에서 성왕이 그 왕녀를 바치면서 굴욕적인 그 외교를 할 당시에 백제가 절대로 앞으로 신라를 공격하지 않겠다는 그런 내용도 거기에 내포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고요? 백제의 성왕이 포로로 잡혀서 죽음을 맞이하던 그 상황으로 잠시 돌아가 보기를 하죠. 백제국 대왕께서는 삼가 소인의 절을 받으시옵소서. 소인이 대왕마마의 목을 베기를 청하옵니다. 네, 이놈! 네, 비록 전장에서 붙잡힌 포로의 신세가 됐으나 대백제국의 국왕인데 어찌 너같이 비천한 노비가 목을 베도록 허락하겠느냐? 대왕마마, 우리나라의 법에는 맹세한 것을 어기면 비록 국왕이라 하더라도 노비의 손에 죽사옵니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신라의 고도라는 노비가 포로로 잡힌 성왕의 목을 치려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법에는 맹세한 것을 어기면 국왕이라 하더라도 노비의 손에 죽을 수 있다고 한 그 말을 보면 필시 성왕이 그 이전에 신라에게 뭔가 약속한 것이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가정을 해볼 수 있겠죠.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해서 힘이 커진 상태에서 백제의 성왕은 딸을 신라 왕에게 시집 보내는 굴욕적인 애교를 하면서
신라 왕에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나는 백제의 국왕으로서 다시는 신라의 영토를 침공하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성왕이 신라 국왕에게 이런 맹세를 했는데 태자 여창이 신라의 관산성을 치겠다고 나서자 나이든 대신들이 비록 굴욕적인 상황에서 했던 약속이지만 약속은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반대했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나 고도라는 노비가 성왕을 참수할 때 했던 말 중에서 맹세한 것을 어겼다는 대목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전에 이러이러한 약속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전제하에 가정을 해본 것일 뿐 실제 그런 약속이 존재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일이죠. 서울역사박물관 김기섭 연구원은 여창이 관산성을 칠 때 원로들이 크게 반대한 것처럼 기록된 것 자체가 어떤 정치적인 의도에서 과장되거나 왜곡된 것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결과적으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역사서에 이런 기로들의 반대가 아주 극렬하게 있었던 것이냐, 그렇게 기록된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결과를 가지고 좀 더 씌워서 그 흠집내기로 간 거 아닌가. 거기에는 결과 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죽은 셈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불효도 이런 큰 불효가 없는 거죠. 그 큰 불효를 저지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야박하게 평했던 거 아닌가 싶고요. 여창이 관산선 전투에서 실패하여 부왕을 죽게 만들어서 결국 씻을 수 없는 불효를 저질렀기 때문에 대신들이 극렬히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전쟁을 수행하다가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아버지 성왕이 자신을 위무하기 위해 전쟁터에 나왔다가 신라군의 포로가 되어 죽음을 맞이할 당시 아들 여창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이 대목을 기술한 일본서기의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어찌된 것이냐? 저들은 모두 신라 군사가 아니냐? 그렇사옵니다, 태자마마. 우리가 신라군에게 포위당해 싸웁니다. 포위망을 뚫고 이곳을 빠져나가야 할 것이다. 방법이 없겠느냐? 소인 축자 국조이옵니다. 소인이 앞으로 나아가 고구려 기병을 활로 쏘아 떨어뜨릴 것이니 나머지 병사들로 하여금 그곳에 집중적으로 활을 쏘도록 하시옵소서. 알았다. 이랴! 자, 이때다! 모두 활을 쏘아라! 길이 열렸다! 자, 포위망을 뚫고 새길로 탈출하라! 그런데 빛나는 활솜씨를 발휘하여 백제 태자 여창을 포위망에서 풀려나게 도와준 사람을 일본서기에서는 축자에서 온 국조라는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창이 포위당하자 빠져나올 수 없었는데 사졸들은 놀라서 어찌할 줄을 몰랐다. 활을 잘 쏘는 축자 국조가 나아가 활을 당겨 신라의 말탄 군졸 중 가장 용감하고 씩씩한 사람을 쏘아 떨어뜨렸다. 쏜 화살이 날카로워서 타고 있던 안장에 앞뒤를 가로지른 나무를 뚫었고 입고 있던 갑옷에 옷깃을 맞추었다. 계속 화살을 날려 비오듯 하였으나 마침내 포위한 군대를 활로 물리쳐서 여창을 비롯한 장수들이 샛길로 도망하여 돌아왔다. 이 대목은 백제 태자 여창이 주인공이 아니라 축자에서 온 활 잘 쏘는 사람인 국조의 활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축자에서 왔다면 외국에서 백제에 보낸 구원병이죠. 그러니까 일본서기에서는 자신들이 보낸 구원병이 맹활약을 해서 목숨이 위태로웠던 백제 태자 여창을 구해냈다. 이렇게 생색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서기에는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신라 장수들이 백제가 지쳤음을 알고 드디어 백제를 멸망시키려고 했다. 그러자 한 장수가 나서서 말했다. 안 될 일이여! 일본 천황이 가야의 일 때문에 여러 번 우리 신라를 책망하셨소.
하물며 다시 백제를 멸망시키기를 꾀한다면 반드시 후한을 부를 것이오. 그래서 백제를 멸망시키려던 것을 그만두었다. 신라가 백제를 멸망시킬 수 있었는데 일본 천황이 두려워서 포기하였다는 전형적인 왜곡 기사지요. 그러나 성왕이 신라의 포로로 잡혀서 참수되었고 백제 태자 여창 역시 막대한 군사적 손실을 입은 뒤에 간신히 목숨을 건져 백제 조정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성왕이 단 50명의 인원을 거느리고 갔다가 신라군에게 포로로 잡힌 곳은 개구자 내천자를 쓰는 구천이었던 것으로 전해져 오는데 지금의 옥천 삼거리를 흐르는 개내를 일컫습니다. 그때 아마 홍수가 나서 물이 불어서 내를 건너지 못하고 주춤주춤 하다가 그 포로로 잡혔다 하는 그런 전설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어쨌든 50명의 그 소수 인원만을 거느리고서 출전한 것으로 그 백제 번기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때 백제는 신라를 너무 얕보고 이때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죠. 그러나 성왕이 의외의 그 장소에서 포로로 잡혀서 그 전사하는 바람에 이때 그것을 또 구하기 위해서 백제군이 출전했다가 거의 3만 명에 달하는 그 29,600명이라고 하는 그 인원이 여기에서 전사하게 돼서 백제로서는 아주 큰 타격을 입게 되죠. 그렇다면 백제가 신라에게 참패하여 결국 국왕을 잃고 막대한 병력 손실을 불러왔던 이 관산성 전투가 끝난 뒤 어떤 상황 변화가 있었을까요? 우선 그 싸움이 백제 단독으로 수행한 전쟁이 아니라 백제와 가야 그리고 바다 건너 외의 지원군까지 함께 나섰다가 신라에게 패함으로써 그 충격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뭐 일본이나 가야의 그 후원이랄까 연합이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그게 여지없이 깨짐으로써 그 결국에는 이들 간의 그 연합이라고 하는 게 큰 힘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서로 간의 그 불안함 같은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겠죠. 됐는데 그걸 반대로 보면 신라의 입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야를 이제 공격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제와 가야의 일단 공동전선이 일종의 무너지며 그리고 그 무너지기 바로 전에 이미 남가라 같은 경우는 신라에 들어갔단 말이죠. 더구나 가야 입장에서 보자면 백제와 연합함으로써 끊임없이 가해지던 신라의 공세를 막아내려고 했던 것인데 신라에게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으니 이제 더 이상 백제를 믿을 수 없게 돼버렸고, 바꿔 말하면 백제로서는 가야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하게 돼버린 것입니다. 백제사를 통틀어서 얘기하자면 이 관산성 전투에서의 패배가 백제를 쇠퇴의 길로 들게 만들었고 결국 백제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분기점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위덕왕 여창의 즉위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위덕왕은 이름이 창이니 성왕의 맏아들이다. 성왕이 제위 32년에 사망하자 그가 왕위를 이었다. 삼국사기 내용대로라면 서기 554년에 성왕이 죽었고 그의 맏아들이던 태자 여창이 바로 왕위를 계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서기에는 좀 다른 내용이 올라 있습니다. 훈명 16년 봄 2월 백제 왕자 여창이 왕자 해를 보내어 성왕께서 적에게 죽음을 당했다고 말했다. 천황이 듣고서 가엾고 한스럽게 여겼다. 부왕의 죽음을 알리기 위해 외의 사신으로 간 해는 성왕의 둘째 아들, 다시 말해서 위덕왕 여창의 동생입니다. 그런데 위덕왕이 동생 해를 외에 보낸 때가 훈명 16년, 서기로는 555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여창이 554년에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동생 해를 외에 보낸 555년에는 이미 왕이 된 다음 해입니다. 따라서 일본 서기에 백제 왕이 아무개를 보내왔다, 이렇게 기록해야 할 터인데 백제 왕자 여창이 보낸 것으로 적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백제의 임금 자리가 비어있는 공의 상태였을까요? 그런데 일본 서기의 같은 해 8월 기록에는 주목할 만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대강 이렇습니다. 백제의 여창이 여러 신하들에게 말했다. 나는 돌아가신 부왕을 받들기 위해서 출가하여 수도하고자 하니 그리할라. 대왕마마, 이는 아니 될 말씀이옵니다. 내 부왕께 씻을 수 없는 불의를 저질렀으니 출가하여 수도하면서 부왕의 명복을 빌겠다는 것이다. 대왕마마, 이전에 생각을 잘못하여 훗날 근심을 가지게 되었으니 누구의 잘못이옵니까? 무릇 백제국은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고구려와 신라에 대항하여 지금껏 나라를 지켜왔사옵니다. 헌데 대왕마마께서 출가하신다면 이 나라를 장차 어느 나라에게 넘겨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옵니까? 그러나 내 선왕께 그런 막중한 불효를 안겨드린 몸으로서 왕위에 올라 어찌 임금 노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마땅히 출가하여 선왕의 명복을 비는 것이 도리라 할 것이다. 대왕마마께서 이 기로들의 말을 들었다면 어찌 여기에 이르렀겠사옵나이까? 바라건대 전날의 잘못을 뉘우치되 속세를 떠나시는 수고는 하지 마시옵소서. 선왕의 명복을 비는 일은 대왕마마께서 출가하지 않더라도 나라 백성들을 출가시켜 대신하게 하시면 될 것이옵니다. 일본서기에는 출가를 하여 부왕의 명복을 빌겠다는 위덕왕과 그것을 한사코 말리는 신하들의 밀고 당기는 모습을 흥미롭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덕왕은 어째서 즉위를 앞두고 출가하여 속세를 떠나겠다는 카드를 꺼내들었을까요? 김기섭, 심정보 두 사람의 의견을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왕위에 오르지 않고 중이 되겠다, 스님이 되겠다. 그러니까 이걸 또 옆에서 주변의 군신 신하들이 또 막지 않습니까? 반대하는 거죠. 이건 이제 일종의 쇼겠습니다만은 유덕왕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자기 때문에 자기가 군사적으로 실패하는 바람에 결국 아버지까지 이제 죽음에 몰아넣은 건데 거기에 대한 죄책감도 있을 테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무능한 왕자다. 다음 왕위를 이을 사람으로는 이건 좀 부족한 사람 아니냐. 이런 생각을 당연히 가지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걸 면하기 위해서 난 책임지는 사람이다 하는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도 그 당시 그 백제에는 그 유교 문화가 많이 그 확대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제수철에도 아마 이러한 행동은 한 번쯤은 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신하와 백성들이 그 왕이 출가하여 수도하고자 한다는 말에 아주 힘껏 설득하며 그 반대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이 기로들이 그 여창이 왕위에 오르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충성스럽게 여창이 수도하는 것을 출가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설득하는 장면이 아주 그 애절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전쟁 수행을 잘못해서 아버지를 죽게 만들었다는 그 불효와 죄업을 씻는 어떤 절차가 필요했을 것이고 그것이 출가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겠죠. 아마 위덕왕 자신도 말은 그렇게 했으나 실제로 왕위를 포기하고 출가할 생각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 다음 내용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로들이 말리자 여창이 좋다고 대답하고 곧 나가서 신하들에게 선왕의 명복을 빌 수 있도록 꾀하라고 하였다. 신하들은 마침내 상의하여 100명을 출가시키고 번개를 많이 만들어 여러 가지 공덕을 행하였다. 드디어 못 이기는 척 왕위에 올랐다는 얘기죠. 그런데 백성 100명을 출가시켜서 부왕인 성왕의 명복을 비는 전담 승려로 삼았다는 내용이야 쉽게 이해가 가는데 깃발 번자에 덮을 깨자의 번개를 많이 만들어서 여러 가지 공덕을 행하였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번개라고 하는 것은 아마 대체로 그 속죄하기 위해서 그 쓰고 다니는 검정색 모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검정색 모자를 많이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위덕왕이 이 검정색 모자를 쓰고서
그 여러 방면에서 그 공덕을 쌓다고 그랬는데 아마 그 백성들을 그 힘들게 했던 그 면에 대해서 상당히 해소시킨 점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번개를 많이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 위덕왕이 그 속죄의 길을 걸었던 것이 아닐까. 그럼 이번에는 위덕왕의 동생 해가 외국에 사신으로 가게 된 내력을 살펴보기로 할까요? 성왕이 신라군에게 잡혀서 참수되자 왕위가 비어있는데 물론 그 왕위 계승의 제1순위는 맏아들 여창이었겠죠. 그러나 태자 여창은 아버지를 죽게 만들었다는 뼈아픈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땅히 태자가 왕위를 이어야 하나 태자는 선왕이 승하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아니오. 둘째 왕자 해로 하여금 왕권을 계승토록 해야 할 것이오. 대신들 중에서 이런 주장을 하고 나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었겠죠. 이런 상황에서 여창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형님, 부르셨사옵니까? 그래. 바다 건너 외국에 사신을 보내야 하는데 마땅한 사람이 없겠느냐. 선왕의 부음도 전하고 지난번 관산성 전투에 지원군을 보내준 데 대한 고마움도 표하고 또 장차 신라와 대적하게 될 경우 구원병도 청해야 하는 등 그 역할이 막중하다. 네가 좀 다녀오면 어떻겠느냐? 예? 제가 외국의 사신으로 다녀오란 말씀입니까? 왜? 내키지 않느냐? 자기는 큰 실패를 했는데 동생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동생을 어떤 면에서는 일거양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동생을 외로 보냄으로써 다음 왕위를 잇는데 왕위를 계속 비워놓을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 왕위를 잇는 사람이 그 왕위 계승을 놓고 이제 경쟁할 서로 대신들 간에 이제 서로 이제 밀어주기가 있을 텐데 이럴 때 유력한 그 경쟁자인 동생을 일본으로 보냄으로써 왕위 계승에 상당히 그 안정성을 기하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군사가 대패함으로써 위기에 처해 있단 말이죠. 결국 둘째 아들 해는 사절단의 대표가 되어서 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러면 외국으로 간 둘째 아들 해를 잠깐 따라가 보기로 할까요? 해는 여기 머물고 싶은가? 아니면 본국으로 돌아가고자 하는가? 천황의 덕에 기대고 의지하시다 돌아가신 부왕의 원수를 갚고자 하옵니다. 만일 천황께서 병기를 많이 내어주신다면 치욕을 씻고 원수를 갚는 것이 저의 바람이옵니다. 제가 가고 머무르는 것은 오직 천황의 명을 좇을 뿐이옵니다. 백제국의 성왕은 하늘의 두와 땅의 이치에 통달했고 그 명성이 사방팔방에 퍼졌도다. 헌데 하루아침에 승하해서 이제는 흘러간 물처럼 다시 돌아올 수 없게 됐으니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크고 슬픔이 얼마나 크겠는가. 그대는 어떤 방도로 백제국을 안정시키겠는가? 소인은 타고난 성품이 어리석어 큰 계책을 알지 못하니 어찌 나라가 존속하고 망하는 바를 알겠사옵니까? 여창이 외국의 사신으로 가라고 했을 때도 별달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고 외왕이 일본에 머물기를 원하는지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해는 잔뜩 몸을 낮추는 모습입니다. 훗날 사람들에 의해 은혜 해자의 해로 불리게 된 것만 보아도 그는 군사적인 용맹성보다는 마음이 여리고 우유부단한 성품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자기 형인 창은 군사적으로 아주 활동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좀 외향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형의 그 성격이나 이런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질에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조심하는 듯한 그런 걸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이제 해도 조금 인지하고 느끼고 있었던 것 아닌가. 그래서 그 외왕한테 뭐 진짜 사신으로 가서 또 적극적으로 뭘 자기 거취를 얘기하지 못하고 눈치 보는 듯한.
자칫 자기 목소리를 내어서 형인 여창에게 왕위 계승의 경쟁자로 비치게 되면 화를 당할까 두렵기 때문에 백제에서는 물론 외국의 사신으로 가서도 낮은 자세를 취하는 모습입니다. 이러는 사이에 여창은 백제 조정에서 스스로 출가를 해서 불효를 씻겠다고 제스처를 펴보입니다. 동생 해를 외국에 보냈으니 여창이 왕위 계승을 하지 않고 출가하기를 원한다면 둘째인 해를 옹립하자고 나설 대신들도 없었겠죠. 그리고 대신들의 만류로 여창이 결국 왕위에 오른 다음 해가 그제서야 외국으로부터 돌아옵니다. 일본서기의 내용을 볼까요? 백제 왕자 해가 돌아가기를 청하자 천왕은 병기와 좋은 말을 매우 많이 주었다. 또한 번번이 상으로 물품을 내려주었으므로 여러 사람들이 부러워하였다. 천왕은 사람을 보내서 축자국의 수군을 이끌고 백제에 도착할 때까지 호위해 주었다. 이어서 일본 서기에서는 백제 본기의 내용을 인용하여 천왕이 왕자 해에게 1000명의 군사를 딸려보낸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일본에 간 목적 중에 하나가 지원병을 청하는 것, 즉 청병 애교 사절로 갔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천왕이 그 원군을 보내준다면 부왕의 원수를 갖고자 한다. 그래서 이것은 곧 돌아가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군사를 청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고 또 1년 뒤에 백제로 다시 돌아가기를 이렇게 청했다는 그런 기사 내용으로 볼 때 왕자 해에는 실제로 왕의 전사함을 부왕의 전사함을 알리는 것 외에도 청병하기 위한 신라를 응징하기 위해서 청병하기 위한 그러한 두 가지 목적을 띠고 갔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본 서기에는 훈명 18년, 그러니까 서기 557년에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백제 왕자 여창이 왕위를 이었다. 이가 위덕왕이다. 그러니까 일본 서기의 기록대로라면 성왕은 554년에 죽었는데 여창이 왕위를 계승한 때가 557년이라고 했으니 3년가량은 백제의 왕위가 비어있는 공의 상태로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할 만하지 않습니까? 여창의 출가 여부를 둘러싼 논쟁으로 백제의 왕위가 한동안 비어 있었느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고 있던 터에 여창의 왕위 계승과 관련해서 새로운 증거가 될 만한 고고학 자료가 발굴되었습니다. 최근에 국립부여박물관에서 발굴조사한 능살리 사지에서 출토된 사리감에 새겨진 명문을 보면 위덕왕 13년에 성왕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서 능사를 지었다는 것이 판명되었고, 또 일본서기 기록과는 달리 성왕이 전사한 이후에 바로 위덕왕이 즉위하였다는 그런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어서 결국 백제 본기에서 성왕이 돌아가시고 바로 즉위했다고 하는 기사가 오히려 고고학적으로 뒷받침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더욱 신빙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부여 능산리 절터의 탑 초석 윗면에서 화강석으로 만든 사리감이 발견됐는데 그 사리감 둘레에 스무자의 명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명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1992년에 이제 발굴조사에서 절터가 확인됐는데요. 네, 백제 시대 절터는 확실하고요. 1탑 1금당식이고, 그런데 여기에서 목탑지에서 주초석, 심초석이라고 되게 하거든요. 그 심초석 밑에서 사리감이 나왔습니다. 돌로 만든 사리감인데 이 사리감에 명문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문은 백제 창왕 13년 태세 제정예 매형 공주 공양사리 해서 백제 창왕 13년인 정예년에 정예는 되게 567년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567년이 창왕 13년이면 백제 창왕 13년 태세제 정해 매형 공주 공양사리, 이 문장을 풀이하면 이 사리감은 백제 창왕, 즉 위덕왕 13년에 만들어졌는데 정해년에 성왕의 딸이자 창왕의 누이인 공주가
사리를 공양하였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정해년은 서기로는 567년이 됩니다. 서기 567년이 창왕 13년이라면 567에서 13을 뺀 554년에 창왕, 즉 위덕왕이 즉위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일본 서기 기록처럼 여창의 출가 소동으로 3년여 동안 왕위가 비어있는 공의기간이 있었던 게 아니라 성왕이 세상을 떠난 554년에 태자 여창이 바로 즉위하였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이죠. 이 사리감 얘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를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명문 중에 백제 창왕 태세자라 하였는데 클태자, 해세자의 태세라는 연호가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구려는 뭐 광개토왕 때 뭐 영락이라든지 안원왕 때 연가, 또 영양왕 때 건흥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한 내용이 파악이 되고 있고, 신라는 눌지왕 때 연수, 그리고 진흥왕 때 태창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한 것이 파악되는데, 백제는 이제까지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일본 서기에서 백제번기를 인용한 그 기사에서 그 단편을 알 수 있었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백제에서도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백제가 별도의 독립된 연호를 사용했다는 것은 중국의 남조나 북조 정권으로부터 봉책을 받은 행위가 그들의 제후국이어서가 아니라 애교적 의례에 불과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위덕왕이 왕위에 올라서 맨 처음 했던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삼국사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삼국유사에는 위덕왕의 신라 침공 기사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처참하게 돌아가신 선왕의 원수를 갚고 언젠가는 빼앗긴 옛 한성 땅을 되찾고야 말 것이니라. 하오면 신라를 침공하시겠다는 말씀이옵니까? 신라와 전면전을 벌이는 것은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허나 우리 백제의 군사력이 여전히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진성을 공략하라. 삼국유사 기편 진흥왕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554년 9월에 백제 군사가 와서 진성을 침노하여 남녀 3만 9천 명과 말 8천 피를 노략해 갔다. 위덕왕이 침공했다는 진성은 지금의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에 있었던 성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국유사의 그 기록 뒤에는 이런 사족이 붙어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백제가 신라와 군사를 합하여 고구려를 치려고 하였던 바 진흥왕이 말하기를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은 하늘에 달려있는 것이다. 만약 하늘이 고구려를 미워하지 않는다면 어찌 고구려와 싸워 성공하기를 바라겠는가? 진흥왕의 이 말이 고구려에 전달되자 고구려가 이에 감복하여 신라와 우호 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되자 백제가 신라를 원망하여 진성을 침범한 것이다. 신라가 백제와 합동작전으로 고구려와의 전쟁에 나섰을 때 신라는 겉으로는 백제와 동맹을 맺고 있었지만 사실은 고구려와 내통하여 백제가 싸워서 빼앗아 놓은 한강 유역을 땅을 차지했다는 것을 진흥왕이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셈이죠. 이때 이미 그 신라는 고구려와 내통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파악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 보복성으로 침공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그 연대가 관산성 싸움에서 크게 패한 지 2개월 만에 이 진성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 백제에서 그 신라에 통하는 그 통로가 대전을 거쳐서 옥천 방면으로 가는 그 길과 이 진성을 통해서 진산 지방을 통해서 영동 지방으로 들어가는 통로하고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 진성 방면으로 해서 이 진성이 있었던 금산군 진산면은 백제 당시에는 진동현이었는데 이 진동현 관내에서 5세기 백제 분묘가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백제가 신라에 한때 빼앗겼던 이 지역을
다시 회복한 것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이 삼국사기에는 빠져 있는 데다 백제가 관산성 전투에서 신라에게 처참하게 패한 지 2달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백제가 진성을 침범하여 이런 대규모 전공을 올릴 수 있었는지 의심해 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하나, 그 진위가 의심스러운 기록이 위덕왕의 즉위연주에 나타납니다. 위덕왕 원년 겨울 10월에 고구려가 크게 군사를 일으켜 웅천성으로 쳐들어왔으나 패하고 돌아갔다.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두고 쟁탈전을 벌일 때 백제와 치열하게 교전을 벌인 앙숙 관계였기 때문에 고구려군이 백제에 쳐들어왔다고 해서 이상할 게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고구려가 쳐들어왔다는 웅천성이 웅진, 즉 공주라는 사실을 상기하면 고구려가 그곳까지 침공해 왔다는 사실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또 육로로 침공해 왔다 해도 백제와 고구려 사이에 있는 신라의 영역을 훌쩍 뛰어넘어서 와야 한다는 점 때문에 믿기 어렵고, 해상으로 쳐들어왔다면 백제의 심장부인 사비를 일부러 지나쳐서 웅천성을 쳤다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이죠.